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성훈 의사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남은 시간이 단 한 달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슬픈 이야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가족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를 망설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준비와 이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는 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직접 곁에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젊은 의사였던 시절, 죽음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노년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전조 10가지 징후와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징후들을 알고 계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미리 알았다면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 텐데, 따뜻한 말을 더 많이 건넬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한 저조차도 제 어머니에게 나타난 분명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가족을 마주한 순간 저는 감정에 휩싸인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를 더 이상 드시기 싫다고 하시거나 계속 잠만 주무실 때도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건강을 위해 소금이 안 좋다는 이유로 김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후세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제가 그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사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그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을 훨씬 더 잘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식욕 감소입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 사는 72세 여성 박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자 어르신은 식사량이 매우 좋기로 가족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는 기본이고 간식도 챙겨 드셨으며 특히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늘 즐겁게 요리를 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자 어르신이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다며 하루 종일 물 몇 모금만 드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를 끓여 드려도 얼굴을 돌리셨고 죽으로 바꿔 드려도 딱 한 숟가락만 드시고 더는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소화제를 드리고 위내시경도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도 식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 보려고 해도 어르신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면서 에너지 필요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처럼 몸이 자동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기능도 약해지는데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줄고 장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더부룩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몸은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가족들은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운을 차리려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금자 어르신의 가족들 역시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아들은 영양제를 맞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 오히려 쇠약해진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하실 네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로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한 숟가락이라도 드신다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먹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음식 거부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주 소량이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안해 보세요. 묽은 죽 한두 스푼 혹은 부드러운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맛만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공급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대를 사용하면 더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물을 살짝 머금게 하거나 물에 적신 거즈로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음식을 억지로 입에 넣지 마십시오.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수액이나 영양제를 고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분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음식이나 보약보다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79세 김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주 동안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깨워도 잠시 눈만 뜨고 바로 다시 잠들었고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에도 계속 잠들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멈춰가며 의식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의식 저하라고 부르며 수면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은 깨어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김민호 어르신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깨우려고 했습니다.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르신의 어깨를 흔들었고 며느리는 크게 이름을 부르며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깨어나도 금세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기의 수면은 몸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휴식입니다. 둘째,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손을 잡아드리거나 부드럽게 말을 건네주세요. 비록 의식을 잃은 듯 보이지만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을 꾸준히 전해주세요. 셋째, 베개나 매트리스를 조절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욕창 압박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 약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방 안의 환경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유지해주세요.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명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는 천변화입니다. 저는 81세 이수진 어르신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늘 따뜻하시던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고 손톱도 평소보다 훨씬 하얗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지면 심장에서 먼 말단 부위인 손과 발이 먼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을 온몸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뇌, 심장, 폐처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장기들의 혈액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피부색 역시 변하게 되는데 특히 손톱 주변 입술, 코끝처럼 말단 부위가 창백하거나 약간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말초 청색증이라고 부르며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중심에서 먼 부위에 모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수진 어르신의 며느리는 이런 변화를 처음 보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 전기담요를 깔아드리려고 했고 발이 차다고 해서 핫팩을 대드리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리되 절대로 전기담요나 핫팩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과 발을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셋째, 양말이나 장갑을 신겨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적인 보온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넷째, 방 안의 온도를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되 너무 덥게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기담요를 피부에 직접 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심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가 약해져 있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 변화는 몸이 마지막까지 중요한 장기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리하게 천을 올리려 하기보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사랑과 수용의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호흡 호흡 패턴의 변화입니다. 저는 장호섭이라는 환자의 할아버지가 10초 동안 아주 빠르게 숨을 쉬다가 그 후 5초 동안 완전히 숨을 멈추는 모습을 반복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극도로 불안해했고 숨이 멎는 순간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일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계속 숨소리를 확인했고 아들은 119를 불러야 하는지 허둥지둥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호흡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 뇌의 호흡 중추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호흡 리듬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정상적인 호흡은 횡격막과 늑강은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가 오면 이 근육들의 힘이 약해져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턱 주변 근육이나 가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겉보기에도 매우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뇌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조절 기능도 약화되어 갑자기 빠르게 숨을 쉬다가 멈추거나 얕게 쉬다가 다시 깊게 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반신을 약간 세워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쪽을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방 안의 공기가 항상 신선하도록 해주세요.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시키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가습기를 사용해 방 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세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고르지 않아 보이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곁을 지켜주세요.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인공호흡을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런 시도는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이 가빠 보인다고 무조건 산소호흡기를 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83세 최만식 어르신은 마지막 3일 동안 계속해서 목에서 수르르 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마치 양치 후에 입안을 헹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무언가가 목에 걸린 줄 알고 급하게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리는 환자가 침이나 가래 같은 분비물을 삼키거나 뱉어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삼키는 반사도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의식 수준이 낮아지면서 침이나 분비물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임종기 천명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분비물이 기도에 고여 있고 환자가 숨을 쉴 때 그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듣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거즈나 깨끗한 티슈로 입 주변에 흘러나오는 분비물을 살짝 닦아주세요. 하지만 절대 입 안 깊숙이까지 닦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반신을 조금 세워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비물이 기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강제로 가래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등을 세게 두드리거나 억지로 기침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만식 어르신의 경우에도 우리는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드리고 부드러운 거즈로 입 주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지셨고 가족들도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 소리는 반드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변화는 소변과 대변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이지만 임종기 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75세 황미경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은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차를 좋아하며 과일도 많이 드셔서 하루에 7번, 8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하루 한두 번밖에 소변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소변 색도 짙은 갈색이 되었고 양도 매우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기저귀를 확인해 보면 젖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종기에는 거의 드시지 않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소변이 매우 진해집니다. 또한 방광 근육도 약해져 소변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대변을 거의 보지 않게 되고 본다 해도 양이 아주 적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에 황미경 어르신은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평생 기저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기저귀를 가져가면 괜찮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사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저귀 사용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의 건강 상태에서는 매우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무엇보다 그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교체해 주세요. 젖은 채로 너무 오래 두면 약해진 피부에 발진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저귀를 갈 때마다 따뜻한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파우더나 보습 크림을 살짝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피부가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소변량이 줄어든다고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고 혼내거나 아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화장실에 앉히거나 관장을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정신과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80세 최준식 어르신은 마지막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에게 누구냐고 물으셨고 다음 날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벽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더 심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급히 의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임종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종기 선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 때 발생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식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특정 약물의 영향, 탈수 감염, 혹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 독소가 쌓이는 것도 이러한 정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환각을 보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나타나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거나 천사나 부처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현실을 억지로 인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오히려 혼란과 불편함만 커질 뿐입니다. 둘째,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셋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듯 보이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안심시켜 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모든 건 잘 될 거예요. 같은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가끔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준식 어르신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현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와 어떤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랑스러운 추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혈압과 맥박의 변화입니다. 70세 황은지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130, 80 정도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긴 했지만 늘 잘 조절되고 있었고 하루 두 번씩 혈압을 재볼 정도로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며칠 동안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80, 50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맥박도 들쑥날쑥하여 너무 빨라서 세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가 하면 너무 느려져 맥이 뛰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혈액을 충분히 밀어낼 힘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 자체도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몸속 혈액량 자체가 줄어 혈압이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맥박이 빨라지는 것은 떨어진 혈압을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려는 반응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맥박도 느려지고 불규칙해집니다. 황은지 어르신의 아들은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려야 하는지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니 당연히 계속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는 그런 약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혈압을 계속 체크하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혈압약을 포함한 모든 약물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계속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환자의 자세를 갑자기 바꾸지 마십시오. 갑자기 일으켜 세우면 혈압이 더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입과 혀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구강 건조입니다. 78세 윤석현 어르신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입으로만 호흡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바삭바삭하게 마르고 혀에는 두꺼운 흰 막이 끼었습니다. 입술도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구강 건조는 여러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마시는 물의 양이 줄고 침 분비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입으로 호흡하면 입이 훨씬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일부 약물의 영향으로도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윤석현 어르신이 혀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저희는 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삼키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깨끗한 물을 적신 거즈나 면봉으로 입안을 자주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입술이 트지 않도록 바셀린이나 립밤을 발라주세요. 셋째, 가습기를 사용해 방 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세요.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집니다. 삼키기 어렵다면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을 입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키지 못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변화는 매우 특별한데 바로 회광반조, 즉 임종 전의 마지막 각성 현상입니다. 82세 배동욱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어르신은 사흘 동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고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어르신은 갑자기 눈을 뜨고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의식을 되찾아 가족 모두를 알아보셨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손주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말과 당부도 전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지는 건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저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광반조는 참으로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현대의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몸의 마지막 에너지가 한순간 집중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꺼지기 직전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타날 경우 환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렷해집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오래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귀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다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마도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 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해주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넷째, 이것을 회복의 신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으는 순간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임종 전에 나타나는 10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께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돕고 두려움 대신 사랑과 평안으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사로 일한 30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중에는 고통스러워한 분들도 있었지만 믿어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떠나셨습니다. 특히 가족이 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돌봐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남겨질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자신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슬퍼하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저는 85세 김대호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아내분이 혼자 지낼 수 있을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낼 거예요.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손을 꼭 잡고 곁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미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이해 줄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신앙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극락으로 간다고 믿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87세 박정숙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 연부를 듣고 싶다고 하셨고 가족이 함께 연부를 해드리자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종교가 주는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잠을 많이 자고 있으며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설명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도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슬픔에만 빠져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분이 곁에 계실 때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세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하세요.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사과의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많은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그 과정을 사랑과 받아들임으로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제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83세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변화들은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점점 잠만 계속 주무시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험 많은 의사라 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왜 안 드시냐고, 왜 계속 주무시기만 하냐고 계속 여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영양제를 맞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어머니를 훨씬 더 편안하게, 평온하게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2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저는 분명히 들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손을 꼭 쥐어주셨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의식은 흐릿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얼굴은 아주 잔잔하고 편안했습니다. 호흡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표정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 잠시 회광반조라고 불리는 짧은 각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저희에게 잘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정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슬프지만 참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셨고 저희도 후회 없이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더 좋은 곳에서 평온히 지내고 계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꿈속에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한 분들의 가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 용서와 화해를 온전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89세 최희숙 어르신의 가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르신이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가족 모두가 모여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였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손주들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서로 아끼고 잘 살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는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이별은 서로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한 채 맞는 이별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지만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색함이나 바쁨 때문에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은 평소에도 자주 해야 한다고 지금 바로 표현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감사와 사과의 말도 전해보세요.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할수록 훨씬 평온하고 의미 있는 이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종교적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자주 다니던 절이나 교회, 성당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은 여러분과 가족이 죽음을 더 평온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철학적, 정신적인 준비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결국 이 길을 걷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맞을 수도 있고 평온함과 사랑 속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지켜보며 깊이 느낀 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평온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느낌,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상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세요.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여 주세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증기로 변하듯 우리도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아름다운 기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동행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아직도 그리움과 슬픔 속에 있다면 그분들이 더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시작을 평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사랑의 말을 들으며 편안하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제가 특히 잊지 못하는 이야기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로부터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 배운 귀한 교훈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68세 박두호 어르신, 평생 술을 많이 드신 탓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르신은 깊은 후회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족에게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특히 아내분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어색해했지만 결국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박두호 어르신을 통해 저는 후회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 가족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라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분은 91세 김복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있어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갑자기 또렷하게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91년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국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본인의 삶을 정리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라 급히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말을 하지 못하던 어르신이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복순 어르신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떠나는 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물려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분들을 보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고 사랑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평온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삶 속에 많은 후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받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그 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마지막 순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사랑은 망설임 없이 표현하고, 용서는 빠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세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정말 무거운 주제에 대해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징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식욕 감소, 수면 증가, 천 변화, 호흡 변화, 분비물 증가, 배설 변화, 정신 상태 변화, 혈압과 맥박 변화, 구강 건조, 그리고 회광 반조 현상,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여러분은 그 과정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절대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지금 구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지금 용서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또한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프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이 남아 있겠지만 그분들은 더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